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39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인물인 것 같으네요. 김지연 기자가 네, 그냥 대타로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문화부 김지원 기자입니다. 예, 지금 김양미 기자는 어디 쿠바 취재 갔죠? 예, 예. 예, 언제 오죠? 한 6월 말쯤에 오게 되는데요. 아마 6월 지금, 말이에요? 예, 쿠바에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래요. 김지연 기자는 뭐 담당이시죠? 저는 방송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송 좋은 네. 거 하시네, 재밌는 거 하시네요. 네. 방송 저도 맨날 보는데 잘 좀 재밌는 것도 많이 좀 기사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사실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조선시대 신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문이요? 조선시대에도 신문이 있었나요? 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 일간 신문이라고 하면은 17세기 중반에 독일의 라이프치거 짜이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배우지만 1883년에 발간된 한성 순보라 그러고, 그래서 오늘 말하자고 하는 거는 지금의 어떤 신문 개념 이런 거보다는 약간의 관보의 형식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려고요. 관보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이제 편찬해서 이제 보여주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 같은 건데요. 예, 예. 오늘날 말하는 언론의 개념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예,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이번에 이 소개를 할 내용은 사실은 조선시대 조보라는 거는 임금의 어떤 지시나 명령, 전교, 지시사항 같은 거, 그다음에 정책 같은 거죠. 그다음에 담화, 그다음에 유생들하고 관료들의 어떤 상소문,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임금의 답변, 그다음에 관리의 임명과 어떻게 보면 해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중앙과 지방 관서에서 올라오는 각종 보고서 이런 모든 정사 업무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날씨 기사 같은 외에 천재지변이라든가 네. 기문 기사라 그래갖고 요즘으로 치면 가십 기사 같은 그런 느낌, 사회명 그런 기사도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해서 쓴 기사는 아닌데요. 어쨌든 언론이라는 건 사실 알리는 기능과 함께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언론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정색하고 이게 과연 언론이냐 관보가 이렇게 따질 수가 있지만 사실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조선시대의 관보, 조보,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신문 같은 느낌이니까 네.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조보는 누가 만들었나요? 예, 조보는 국왕의 비서 조직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역할이죠. 승정원에서 만들었는데, 승정원 관리 중에서도 임금의 지근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일거수일투죠. 기록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서 2명인데 그다음에 이제 가주서라 그래서 이제 네. 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로 치면은 7급 공무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기사 작성 같은 거는 이제 주서, 가주서 이런 사람이 담당을 했고, 그다음에 네. 총책임자는 오늘날의 어떤 편집장 같은 사람이죠. 도승지, 그러니까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감독을 했죠. 그러면 이제 언론사 기자가 기사를 쓰고 이제 그게 데스크의 손을 거쳐서 이제 편집국장 책임 아래에서 이제 보도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지금 김지영 기자도 기사 쓰면 왜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렇게 예. 국장이면 나중에 책임을 지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승정원 주서가 물론 자기네 기사를 나름대로 쓰지는 않고 임금의 어떤 이야기나 상소문 이런 거를 이제 그대로 뺏기거나 아니면 이제 편집하는 거죠. 선별해 갖고 쓰는 건데, 그렇게 선별을 편집한 기사를 기별청이라 그래 갖고 거기서 이제 붙이면 각 관청에서 중앙관청이나 지방관청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별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 갖고 조보의 내용을 뺏겨요. 그러니까 필사라 그러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기별 군사들이 해당 부처에다가 이제 배포한 그런 형식이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조보들이 이제 지방 관청까지도 간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중앙과 지방의 어떤 사무연락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방 수령도 봐야 되니까 지방 수령이 조선 시대에는 이 아전들 한 사람씩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파견 보내는 그런 형식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주재원 같은 거죠. 그걸 우리가 경주인이라고 했거든요. 서울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이다 해갖고 네. 그런 사람들이 담당을 한 거죠.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승정원 주서가 쓴 기사를 이제 필사를 해서 아주 한정된 중앙 관청이나 지방 관청에 이제 돌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필사조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필사조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뺏겨서 이렇게 했던 거니까 되게 한계가 뚜렷할 거 아니에요. 몇 부 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널리 공개되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별서리가 굉장히 속기로 막 필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해독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랬죠. 근데 관보하면 왠지 내용이 좀 딱딱할 것 같고 이제 행정 자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혹시 조보도 그런 건 아닌가요? 예, 뭐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뭐 재미없었으면 제가 뭐 소개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말할 내용은 좀 재밌는 내용을 좀 골라봤는데 왜냐하면 그 선조 때 이야기거든요. 그 1557년이니까 몇 년 지났나요? 전인가요? 400한 뭐 한 70년, 50년, 40년인가 60년인가 그리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딱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0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조보가 민간인들에 의해서 이제 인쇄가 되고 발행되고 그다음에 구독료를 받고 이제 일반에 배포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직접 손으로 베껴서 돌린 필사조보가 아니라 활자로 대량 배포가 된 조보가 따로 있었나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는 막 이렇게 뺏겨 갖고 했으니까 되게 이 초소 같은 걸로 막 했으니까 예. 안 보였을 거고 뭐 해독하기도 어려웠는데 이거는 활자니까 깔끔한 활자로 인쇄된 신문을 구독료를 내고 본 이른바 어떻게 보면 민간 인쇄 발행 신문 이렇게 우리가 상업 신문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게 발행이 된 거죠. 생전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선조 임금이 그걸 허용을 했나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바로 거기서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그 결국 한 100여일 정도 그렇게 이제 발행이 되고 어떻게 보면 최악의 언론 탄압으로 끝나는 그런 비극이 이제 일어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예, 그게 이제 전말이 이런 거예요. 1577년 그 8월이라 그러는데요. 네. 사료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서울에 할 일 없는 식자 측리 연명으로 의정부 그러니까 지금의 내각이죠. 거기에 이제 사업 제안서를 하나 요청서를 하나 냅니다. 뭐라 그러냐면 중국에서도 이런 조보를 인쇄해서 배포할 수 있다. 우리도 중국 사람들처럼 조보를 인쇄해서 독자들한테 이 사대부죠.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은 글을 잘 몰랐을 테니까 배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그 어떤 사업 제안서를 이제 허락을 득한다라는 걸 의정부에 이제 지금의 내각에 보내는 거죠. 그럼 중국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어쨌든 사업 신청서를 정식으로 이제 정부에 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의정부도 그 바로 허가를 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원부라고 해서 우리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감사원 이런 데서 이제 이게 이제 관리들의 어떤 관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품위를 이제 냈는데 거기서도 무사 통과를 해갖고 이게 뭐 중국에서 하니까 괜찮지 않냐 이래갖고 8월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발행하고 구독료를 받고 판 거죠.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식자가 이제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네. 청년 실업률 그리고 또 배웠다는 사람들이 놀고 할 일 없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북돋아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호응은 좀 괜찮았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 모르는 무지렁이가 이렇게 읽을 일은 만무했고요. 아무래도 그 사대부가 독자층이었겠죠. 그래서 율곡 2의 일기인데 석담 일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조보를 받아보는 사대부가 매우 편리하게 여겼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정식으로 허락도 받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있는 거죠. 그 임금의 허락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일렀는지 어쨌든 선조가 그 활자로 된 인쇄된 조보를 보고 분기탱천을 했어요.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우연히 지금 조보를 보았는데 대체 어떤 X들이 어떤 놈들이 조보를 인쇄하라고 했냐 임금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러면서 그 선조가 특별히 이제 비만기라는 걸 내려서 진상 파악을 철저히 해서 철저히 추궁하고 엄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만기가 뭔가요? 비만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중요한 업무 지시 명령을 전할 때 특별히 이 국왕의 심기를 그대로 담아 내리는 문서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국왕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승정원이 그냥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러면 일종의 문서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무런 그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는 내가 진짜 한마디 해야 되겠어 할 때는 특별 담화문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왕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그 민감한 사건 이럴 때 이제
뭐 국왕의 입장을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비만계를 내리면 신료들이 굉장히 긴장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선조가 그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가 뭔가요? 뭐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네들이 취재해서 쓴 것도 아니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승정원 주서들이 임금과 신료들이 어떻게 보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자료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사초거든요. 사초. 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주서들이 기록한 것들이 나중에 결국 승정원 일기의 어떤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업자들이 마음대로 인쇄하고 돌리고 돈까지 받아먹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선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조보를 민간에 대량 인쇄해서 돌리는 거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사사롭게 국사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정교과서를 돌리는 거다.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보라는 거는 그냥 잠깐 한번 보고 지나치고 방에 붙은 거라든가 그냥 뭐 뺏긴 거 보면 되는 거지. 그거를 무슨 인쇄를 해갖고 대량으로 돌리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태는 좀 어떻게 돌아갔나요?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나 사원부에서는 허가서를 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막 임금이 진상파악,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어떤 놈이 그랬는지 막 진상파악하라 그러면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원부에서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저 누가 뭐 조보 인쇄 발행을 요구했고 누가 그걸 허락해줬는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막 이 변명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조는 이게 맨 처음에 주창을 하고 맨 처음에 허락을 내준 놈들은 다 잡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아주 극형에 처한다라고 앙앙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나요? 그 조보를 인쇄 배포한 업자 30여 명 정도는 다 잡아다가 온갖 고문을 다해서 아주 거의 그 사경에 이를 정도로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사원부가 이제 나서서 간청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잘못도 없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너무 혹독한 그 고문을 받고 해서 너무 이게 사람이 죽어간다. 고문을 좀 중지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간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조가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누가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느냐. 니네들 지금 누구를 좀 변호하겠다는 거야. 정말 뒤에는 니네들 뒤에 보면은 간사한 자가 배후에 있다. 내가 정말 끝까지 추궁해서 엄벌에 처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근데 애꿎은 업자들만 그냥 처벌을 받게 되고 결국 그 30여 명 그 조보 인쇄하고 구독료를 받고 배포한 우리가 그 사람들 기인 그 사람들 혹은 기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0여 명은 유배형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민간 조보를 찍던 활자도 몰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폐간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그 업자들만 처벌을 받은 거네요. 네, 사실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은 허가를 관에서 정식으로 받아서 뭐 한 것에 불과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곡이가 아까 얘기했던 석담일기에서 그 조정 대신들의 책임 회피 이런 거를 통렬하게 꾸짖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민간 조보의 인쇄 및 배포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정부하고 사원부가 허락해 준 거다. 잘못은 그 관리들한테 있는 건데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백성만 처벌을 받았다. 이게 지금 인쇄를 허락해 준 죄는 자수하지 않고 지금까지 머뭇거려 갖고 결국 애꿎은 백성들만 형벌을 받았다. 참 이 의정부 사원부 관리들은 겁도 많고 의리도 없는 인간들이구나라고 이제 그 한탄을 합니다. 하기야 뭐 임금이 그렇게까지 막 화를 냈는데 감히 거기서 이제 내가 허가를 내줬다라고 손을 들고 나설 사람이 없었겠죠.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막 부장회의나 무슨 회의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떤 놈이 그랬어요 해갖고 손을 드는 그런 참 강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싶은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죠. 왜냐하면 애꿎은 백성들만 막 고문당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1577년 8월에서 11월 사이니까 한 100여일 정도 되는데 그때 그 발행한 그 민간 인쇄신문만 100일간의 어떤 짧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00일 동안 찍힌 민간 인쇄 조보 말고도 이제 다른 조보들도 혹시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인 조보죠. 전통적인 인쇄 조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필사조보 이런 건 지금도 좀 남아 있습니다. 뭐 규장각이라든가 국사편찬위원회라든가 중앙박물관이라든가 뭐 개인 가문 이런 데 좀 남아 있는데 단 지금까지는 1577년 3개월간 아까 얘기했던 100일 동안 발행됐던 그런 민간 인쇄 조보의 존재는 좀 오리무중이었죠. 근데 그 조보가 뭐 발견이 된 건가요? 그러면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소개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아, 그 얼마 전에 얼핏 기사로는 뭐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4월 달 정도에 보도가 됐는데 근데 발견 경위가 좀 기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그 경북 영천의 용화사 주지인데 그 지봉 스님이라고 계세요. 그 사람이 그 인터넷 고서 경매 사이트에서 이제 그걸 검색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뭔가 성리대전이라는 책인데 그게 네. 성리대전이 뭐냐면 송나라 때 성리학설을 집대성한 책인데 네. 이 책들은 좀 많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비싸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책보다는 책의 표지가 단연 눈에 좀 띄었는데 원래 그 성리대전의 책 표지는 막 다 낡아서 떨어져 나갔는데 네. 그래서 그 다른 그 종이로 이렇게 빳빳하게 해갖고 표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종이에 쓰여 있던 그런 글 내용이 바로 조보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조보가 다른 책의 표지로 이제 뭐 책 표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예전에 뭐 김정 기자는 아마 그런 경험은 없을 것 같은데 신문지로 보면 책의 표지를 만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빳빳하게 네. 만들어서 뭐 그런 식이죠. 그럼 책을 거기 경매 사이트에 등록을 한 사람은 그걸 몰랐나 보네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리대전 책을 출품하면서 아. 그 표지에 그러니까 설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책은 음. 뭐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네. 해야지 돈을 더 줄 거 아니에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지에 이제 조보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설명을 붙여놨는데 이 가격을 굉장히 뭐 비싸게 매겨놨나 봐요. 뭐 가격을 좀 말할 수는 없어갖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 지봉스님이 직접 사신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4개월 동안 유찰이 됐다는 거거든요. 난 뭐 4번 정도 유찰이 됐다 그러는 건데 그 나름 이제 그 유찰되는 과정에서 그 조보에 쓰여진 내용을 좀 연구하고 그랬는데 공의전이라는 글귀가 눈에 유독 띄었다는 거예요. 아, 공의전이 누군가요? 그 사람 이름이라고 뭘 우리 아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조선조의 그 인종 뭐 태정태세 문단세 뭐 예성연중 인명선 할 때 그 인종이거든요. 인종의 부인이 인성왕후인데 그 사람이거든요. 공의전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조 때니까 왕대비였죠. 그 이 공의전이 지봉스님도 잘 아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의전 남편이 아까 얘기했던 인종이거든요. 인종의 태실 그러니까 인종이 어렸을 때 그 태어날 때 그 이 잘랐던 태를 묻은 곳이 바로 이 영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천 은혜사 뒷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봉스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영천의 그 용화사라 그랬잖아요. 그 스님이니까 그래서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공의전이라는 사람이 그 인성왕후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지봉스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동시대 인물이니까 선조시대 인물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언론학자 경남대 김영주 교수한테 요 발굴 조보를 보냈던 거죠. 언론학자가 이제 좀 그 내용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언론학자 보고 이제 좀 해달라. 왜냐하면 자기도 서지는 알지만 그래도 네. 이제 그 언론학의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네. 연구 결과를 했는가 되게 흥미로웠다는 거죠. 그 발굴 조보가 이제 8쪽이 나왔는데 네. 뭐 발행 일수를 알 수 있는 문건이 한 5쪽이 돼요. 근데 발행 일자를 보면 선조 10년 11월 6일, 15일, 19일, 23일, 24일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 선조 10년이면 일단 1577년 바로 그 해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아까 그 선조가 금지시켰다는 그 바로 네. 1577년에 그 여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이제 민간 인쇄 조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바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조실록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석담일기라든가 선조 수정실록 이런 걸 보면 이 민간 아까 인쇄신문이 1577년 8월부터 11월 27일까지 발행을 한 거고 네. 28일 날 아까 얘기해서 선조가 막 그 금지령을 내리고 막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우연히 보고 폐간을 명한 게 28일이니까 27일까지는 발행이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그 발굴된 조보는 이제 선조가 폐간 명령을 내리기 직전에 활자로 발행한 민간 인쇄 조보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그 우연히도 보면은 5일, 6일, 15일, 19, 23, 24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주간보다 더 자주 발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23일, 24일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걸 보면 매일 찍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간 신문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3, 24일째가 있었다면 네. 그러면 뭐 22일자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 뭐 조금 흥미로운 사실은 또 이게 활자가 보니까 목활자가 대부분인데 금속활자도 한 10배에서 15% 정도 있어서 금속활자도 민간한테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추정 연구가 이게 가능한 그런 사항인 거죠. 그러면 그 발견된 조보의 내용은 좀 어떤가요? 그게 내용이 당대에 기록하고 좀 이제 맞아야지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건데 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발견된 조보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공의전 나오잖아요. 네. 그 아까 인종의 부인이라고 그랬는데 건강 기사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조보에 뭐라고 네. 나오냐면 공의전의 약방 제조가 그러니까 공의전에 어떻게 보면 그 담당 뭐 약사나 의사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공의전의 안부를 여쭤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쭌 내용을 임금한테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공의전 마마께서 왕대비가 밤부터 아침까지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1577년 11월 6일, 19일 이틀간에 걸쳐서 네.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게 이제 뭐 내용만 보면 이제 공의전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기사인데. 그럼 뭐 불면증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공의전이라는 사람은 그 인종이 사실 되게 제의가 9개월밖에 못했거든요. 왕 노릇을. 그러니까 32년간을 자녀 없이 그냥 왕대비로 살았던 남편이 죽으니까 네. 굉장히 기구한 인물이죠. 근데 그 문제의 1577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위독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64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가 돼갖고 이 조보기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공의전이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됐다라는 기사거든요. 네. 근데 실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공의전은 11월 29일 날 승하했다.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네. 아까 보면 조보기사는 11월 6일하고 19일이잖아요.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숨막히던 어떤 그 공의전의 용태, 위독한 상태의 네. 기사가 조보에 등장하는 거는 거죠. 근데 선조실록의 11월 28일 기사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공의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나를 치료하고 간호한 의원과 의녀를 문책하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눈을 감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발굴된 조보는 왕대비 공의전이 위독하다라는 기사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의전 기사가 등장하는 조보에 이제 11월 6일이랑 19일 기사랑 같은 날짜의 실록 기사를 좀 이제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옳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선조실록 똑같은 날짜 11월 6일하고 19일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가장 엉망 사료가 바로 이 선조실록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선조가 즉위한 게 1567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임진왜란 직전까지의 모든 사초가 임진왜란 와중에 다 불타버리거든요. 왜 불에 타버렸나요? 이게 참 그 한심한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뭐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선조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의조로 도망갔잖아요. 네. 근데 선조를 따라가던 사관 4인방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조존세, 박정현, 제가 맨날 얘기를 해요. 임취정, 김선영 이런 사람들인데 이 4인방이 사초책을 모조리 불태우고 도망가 버립니다. 임금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선조실록을 편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광해군 때니까 네. 이 선조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편찬해야 되니까는요. 근데 사료가 없잖아요. 사초책이 다 불탔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1577년 11월 실록 기사는 28일자하고 29일자 이틀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실록이라는 게 모든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가장 형편없다라는 평을 듣는 거죠. 근데 어떻게 또 그나마 그 와중에 이틀치는 남아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광해군 때 이제 선조실록을 만들 때 사료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 일기까지 그 당시에 그 그때 썼던 개인 일기까지 모두 제출해라. 네. 그거로도 이제 사료를 삼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그래서 율곡 이희 선생의 일기, 네. 석담 일기가 제출이 되는 거고 그 일기에 바로 이제 그 민간 인쇄조보 기록이 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희 선생 없었으면은 네. 조보 기사라는 뭐 이런 내용은 영영 사라져 버리는 거게 되는 거죠. 그랬겠네요. 이제 역시 기록의 중요성을 되게 실감하게 되는데요. 네. 혹시 그 공의전 기록 말고도 이번에 발굴된 조보에 또 재밌는 기사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예, 뭐 공의전 기록은 사실은 팩트 기사니까는 뭐 그렇다선 치더라도 네. 그것도 사실은 왕대비의 건강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사죠. 근데 네. 그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구제역 같은 소전염병이 창궐했다라는 우리로 따지면 좀 일종의 사회명 기사도 등장을 하는데 어떤 기사냐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 소전염병 우역이 크게 돌아 설해와 연결된 멍에를 걸친 채로 소들이 길에서 쓰러져 죽어서 그것이 600마리나 된다. 네. 그러면서 이 가득 모인 사람들이 구슬피 울부짖고 있는데
그 참상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빙고에 술의 천냥을 써야 되는데라는 그 뭐 기사가 1577년 11월 15일 조보에 나오거든요. 소 전염병 때문에 이제 소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이네요. 예, 그 11월이니까 11월이면은 음력이거든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12월이잖아요. 12월 15일이니까 굉장히 추울 때죠. 그 원래 그 조선 시대 때도 그 겨울이 되면 해마다 한강에서 이제 그 얼음이 얼면 얼음을 깨 갖고 그거를 이제 소달구지에 싣고 이걸 이제 동빙고나 서빙고에 이제 보관을 해 갖고 여름 내내 왕실용 얼음으로 이제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레가 필요하잖아요. 소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 소 전염병 때문에 소가 떼죽음을 당하니까 큰일 난 거잖아요. 그 수레가 1000량이나 필요한 건데 600마리가 죽었다니까 대단히 골치 아픈 기사죠. 그럼 사태가 엄청 심각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기사는 기자가 쓴 기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 기자가 쓴 기사는 아니고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서 혹은 뭐 상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조보에 실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생생한 루포 기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보고문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제 나오냐면 전염병이 창궐했는데도 공역을 늦출 수가 없다고 한다. 공사판 일꾼들을 닥달하고 매질을 한다 그래도 사람 어깨에다 멍에를 지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래갖고 달리 뭐 멍에를 씌워서 수레를 끌 방법은 없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그 공역을 강행을 한다면 백성들의 원성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꼭 지금으로 치면 사회명 기사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요. 이제 선조 임금한테 올리는 보고서 형식이라고 하지만 이제 당시에 뭐 국민들이 참 힘들어했다. 뭐 이런 여론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면 르포 기사 같은 현장 기사 같은 고발 기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석담일기 선조실록을 보면 그 1577년 그해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고해. 그래서 그 1570년 가을에 홍수가 나서 곡식이 상했다. 뭐 팔도에 전염병이 그치지 않았는데 그 우마 지역 그러니까 이 소전염병, 말전염병까지 겹쳤다. 그래서 소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농부들이 소 대신 논밭을 갈았는데 9명이 힘을 모아야 겨우 2마리 소 몫을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마 지역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소전염병은 지금으로 치면 뭐 구제역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전염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조보는 이제 사람과 소가 전염병으로 이제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얼음 창고 공사를 이제 강행했던 그래가지고 이제 민심이 흔들리던 당시에 이제 서울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낸 뭐 그런 기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기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보고문이나 상소문이라도 뭐 그런 기사 생생하니까는요. 그대로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날씨 기사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11월 14일에서 20일 사이에 지금으로 따지면 해성 있잖아요. 해성의 일종인 치우기가 나타났는데 구름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이제 연속적으로 2번이나 나오거든요. 지금도 이제 매일 신문을 보면 날씨 기사는 꼭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잖아요. 중요하죠, 날씨 기사가. 특히나 그 이 농사를 져야 되는 천수답 이런 거 이제 하늘에 뭐 하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왕조 시대에는 그래서 기상이변이 나거나 재변이 일어나면 임금이 덕이 없구나라는 거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고대 사회 부여 같은 나라는 이 흉년이 들고 막 그러면 임금을 뭐 교체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아예 죽였다 뭐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사죠. 그리고 이게 치우기라는 게 사실 뭐냐면 해성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치우기가 만약 보이게 되면 이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속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1577년에 나타난 치우기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선조가 엄청 불길했을 것 같아요. 과연 15년 뒤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난 다음 해 1593년 선조실록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내가 16년 전에 1577년에 치우기가 나타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했는데 과연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냐라고 이제 회상하는 대목이 실려요. 그러니까 이제 1593년에 선조가 이제 16년 전인 1577년에 치우기가 나타났었다. 근데 그때 이제 매우 불길했었다. 이렇게 회상을 하는 내용이니까 역으로 이제 조보의 기록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을 해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조실록에 이 1577년 기사가 있었으면은 당연히 했겠지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료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다 불태우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래서 나중에
93년 기록은 나중에 이제 사초가 그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 불탄 사초가 아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옛날 걸 갖다가 이제 회상을 한 거죠. 그래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이제 조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1577년에는 당대 사회가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았네요. 이제 네. 뭐 홍수도 있었고 인수, 전염병, 예. 뭐 치유기까지 출현을 했으니까 되게 흉흉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조보를 그때 당시에 조보 지금 발견된 조보를 보면 신하들이 이러한 그 천재지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라는 기사가 실려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선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허물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신료들의 사직서를 반려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는 어리석은 과인이 외람되게 임금의 보위를 받잡아서 한 생긴 일이다. 내가 지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임금이 돼서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다. 네. 권력의 기강도 다 잡지 못했고 정사도 잘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니까 경들은 사직하지 말고 화합해서 바로 이 정사를 바로 잡아달라. 이런 이 내용을 뭐 반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료들이 다시 상소를 올려갖고 아닙니다. 저희들을 경질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다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과정이 뭐 이 조보에 실리거든요. 아, 이런 과정이 다 조보에 실렸다는 거면 네.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사과 담화문을 이제 뭐 기사에 실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되게 그 지금의 정치 사회 기사를 방불케 하는 그런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생생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바로 이제 임금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조보를 아까 누가 작성했다 그랬어요? 조보를 이제 승정원이 작성했다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이 작성했는데 네. 그 대통령 비서실 승정원을 비판하는 기사도 등장을 하거든요. 아마 이 승정원을 비판하는 기사는 아마도 사원부라든가 사관원, 그다음에 홍문관 같은 우리가 얘기하는 네. 간관들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승정원의 근무 태도를 지적한 것 같은데 내용이 이겁니다. 승정원이라는 데는 오로지 왕명을 제대로 성실하게 출납을 해야 된다. 왕명을 이렇게 받들고 해야 된다. 그런데 영 이게 요즘 보면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태만이다. 네. 임금의 명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잘못됐습니다라고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접수를 거부하고 임금이 잘못됐음을 다시 돌려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최근에 그 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승정원 인간들이 왜 이렇게 빨리 퇴근하냐. 네. 뭐냐 도대체 이게. 그 무리를 빚었다. 이러면서 그리고 뭐 임금이 뭐 한마디 하고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거를 늦게 막 이렇게 전하고 이거는 담당 승지를 파직시키고 네. 거기 옆에서 이렇게 동참했던 승지 이놈들도 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그런 네. 조보가 지금 있거든요. 아니 그게 그러면 조보를 작성하는 부서가 승정원이라고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부서를 신랄하게 탄핵을 하는 상소문까지 이제 조보에 그대로 실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보다 더 선진적이지 않았나. 네. 왜냐면 지금 생각하면 우리 특정 언론이 지금부터 그렇잖아요. 네. 자살을 비판하는 기사를 그대로 이렇게 예과 없이 실을 어떤 용기가 있는 언론사가 과연 있는지 없죠. 우리는 네. 그렇게 하나요? 우리도 그렇게 하긴 하죠. 그래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보에 이렇게 비판 기사까지 실었다는 게 사실 이렇게 잘 믿기지는 않는데요. 뭐 의도한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기사로 쓸 필요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올라오는 보고문, 상소문 이런 그대로 실어버리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기사인데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는 병마 절도사. 병마 절도사가 누구냐면 지역 사령관이거든요. 네. 군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군인을 왜 비판을 한 건가요? 왜? 그 지금으로 치면 지역 사령관, 도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네. 장군이잖아요. 네. 근데 조보를 보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마교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말이 끄는 가마는 네. 이 마교 제도는 조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치풍조가 생긴 지 30년이 좀 넘은 거다. 감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 정도가 네. 라고 해도 제대로 이 박힌 사람은 이런 걸 타질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끄는 가마를. 근데 이게 하물며 무관이잖아요. 병마절도사는 장군이란 말이에요. 네. 편안하게 이걸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교만하고 사치스럽게 이럴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이 끄는 호와 가마를 이제 타고 다닌 게 문제가 됐다. 이제 사치스럽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장군이라 그러면 군말을 타야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무슨 네. 호와 가마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따지면 씹는다 그러나 어. 그렇게 하죠. 네. 아 만약 전쟁이 나서 적군과 마주치면 어떡할 거냐라고 혀를 끌끌 차면서 평소에도 안장 얹은 말, 그거는 군말을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우리가 막 이 전쟁 나면 말 달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 가마 뭐 이런 것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군말을 타는데 익숙하지 않은 장수가 적군과 딱 마주치면 어떡하겠냐 이거죠. 쌩쌩 달리는 군말을 타고 활을 쏘고 창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과연 휘둘릴 수가 있냐 니네들이. 그리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이 정말로 이 호화 가마의 제도를 네. 빨리 언급해야 된다 이런 그 일종의 상소문이 실리는 거죠. 엄청나게 신랄한 비판 기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별의별 기사가 다 실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러니까 관리들의 동정 이런 것도 이제 주요 기사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 네. 한 서너 번, 네댓 번이 나와요. 우리 엄마 뭐 병환 때문에 휴가를 신청했다 이런 기사가 네. 나오고 그다음에 누구누구를 임명하고 해임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 양주 목사가 하도 많이 이게 교체가 돼 갖고 네.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도 양주 목사 현역이죠. 네. 이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체 예정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음. 이 경기감사가 이 사람은 뭐 자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을 경질을 하면 백성들이 네. 너무너무 슬퍼할 겁니다라는 그 편지까지 이 네. 조보에 실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조보가 관보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명하달식의 그런 일방통행 관보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이 조보 발굴 조보를 이제 보면서 그리고 여러 조보를 이제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조보가 그 3개월간 100일 네. 정도 남짓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선조임금에 의해서 폐간된 민간 인쇄 신문이다라는 예. 점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임금의 자책 기사라든지 승정원에 대한 비판 기사,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병마절도사의 호화가마를 네. 고발하는 기사라든가 혹은 또 뭐 소전염병 창궐에도 뭐 얼음 창고 뭐 이렇게 채우는 그런 공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 네. 이런 등등의 모든 기사가 다 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100일 동안에 서울이나 지방의 어떤 웬만한 사대부들이 전부 다 이 조보를 공유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이게 100일 동안만 딱 발행이 됐다는 거니까. 또 어쨌든 그 이 100일이라는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 조보를 통해서 직접 소통했고 네. 어떻게 보면 조보를 통해서 여론이 이제 환기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사실은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기자가 쓰는 것보다 오히려 네. 더 생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 전통적인 조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네. 뭐 좀 이렇게 관청이나 이런 데만 가는 조보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조보를 둘러싼 전통적인 조보에 어떤 과연 얘기들이 있는지 아마 저도 이번에 보고 좀 놀랐는데 네. 아 이거는 정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관보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 그 행정 관보 보면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행정고시 같은 그런 느낌이면 네. 뭐 그런 느낌인데 공시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다음 네. 주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